이번 강좌는 그 식사를 어떻게 드셔야 될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순서는 이제 왜 식이요법 같은 걸 해야 되는지 목적이랑 뭐 섭취 요령 및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맺은 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양 관리의 목적은 아까 처음에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걸 통해서 질병을 다 낫겠다 이런 것들보다는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복통이나 설사나 장출혈, 발열 등의 이제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빈혈이나 뭐 비타민 결핍이라든지 또는 단백질이 손실되거나 탈수가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불균형, 그리고 환자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식욕 부진으로 인한 섭취량 저하, 이런 것들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영양 불량이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환자의 상태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치료도 중요하지만 내 몸의 영양 상태도 좋은 영양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영양 불량과 관련된 증상을 예방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하시는 요령 같은 경우는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저희가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거는 평소에 섭취하신 후에 불편했던 음식들을 기록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우분들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나타나는 증상이나 반응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음식은 좋습니다, 나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개인차가 너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기록해 두었다가 내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음식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피해야 되는 영양소나 식품을 구체적으로 정해드리지는 않지만, 섭취 후에 불편했던 음식들 또는 그런 증상이 자주 나타났던 음식은 평소에 기록해 두었다가 조금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은 특별히 신경 써서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흡수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활용이 잘 안 되는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챙겨 드셔야 되는 영양소들이 있는데, 장에서 흡수하는 영양소가 많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약물 치료로 인해서 이런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들, 또는 장내 불편감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음식들을 피하다 보니까 섭취량이 감소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족해질 수 있는 영양소는 조금 더 특별히 신경 써서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살펴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는 칼로리라는 건데, 뭐 칼로리는 영양소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열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칼로리는 충분히 섭취를 하는데, 물론 식사로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식사로 충분하게 섭취를 하는데, 뭐 또는 그런 것들이 안 될 경우에는 영양 보충 음료를 통해서 열량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근육 같은 것도 서서히 빠지고 체중도 함께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특히 과내기 때는 뭐 특별히 일반인과 다르지 않게 식사량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활동기에는 섭취량을 좀 줄이긴 하지만 보통 20에서 30% 정도의 식사량을 줄이고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하루에 3끼 식사를 드시는 거를 권장하긴 하지만, 뭐 이때는 5끼니로 나누어서 섭취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뭐 그 외에 추가적으로 간식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량씩 자주 섭취하시고 하루에 3번의 식사 외에도 필요시에는 추가적으로 간식으로 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간식 섭취를 하지 않고 나는 5끼니를 식사로 챙겨 드시겠다 하시는 것도 문제는 되지 않으시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차려서 드시기가 좀 많이 번거로운 경우가 많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간식 섭취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제 간식으로는 뭐 감자나 고구마, 뭐 떡이나 미숫가루 이렇게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것들도 좋고, 유제품이나 과일이나 또는 뭐 밥으로 차려 드시기 힘든 경우에는 뭐 죽을 끓여가지고 드신다든지 또는 열량 보충 음료를 선택하셔서 드시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시피나 뭐 이런 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뭐 쇠고기 채소죽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소고기 같은 거에다가 채소를 여러 가지 다져서 사용하는 뭐 음식을 하시면 되고요. 뭐 여기는 이제 쇠고기 채소죽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에 뭐 계란이라든지 뭐 연두부라든지 굴이라든지 또는 생선살 같은 거를 넣고 취향에 맞게 같이 끓이셔가지고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쌀국수인데, 쌀국수는 아무래도 이제 밀가루보다는 훨씬 뭐 그런
뭐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다른 것들의 그런 것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쌀로 만든 국수로 드시는 걸 저희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또는 이제 국수로 드시게 되다 보면은 밥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을 섭취하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여기 레시피에는 이제 뭐 바지락으로 육수를 내서 드시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바지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결체 조직이라 그래서 쫄깃쫄깃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살이나 껍질을 넣고 육수를 낸 다음에 좀 살 같은 거는 건져내고 예, 드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영양소는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은 충분하게 섭취를 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하는 역할은 장막에 손상된 이제 이런 다량의 단백질이 손실되거나 이런 것들을 보충해주고 상처 치유를 위해서 충분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시는 게 아니라 3번에서 5번 정도로 나누어서 섭취를 합니다. 근데 단백질이라는 거는 밑에 그림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고기나 생선, 두부나 계란, 뭐 닭가슴살, 뭐 이런 것들 보통 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단백질 식품을 선택을 할 때도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지방이 좀 적은 단백질 종류를 선택하시는 것들이 좋은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닭가슴살이나 뭐 새우나 오징어 또는 동태나 민어처럼 이런 흰상 생선들도 좋고요. 또는 뭐 소고기, 돼지고기의 살코기 부위들도 선택해서 드시는 건 굉장히 좋으세요. 그리고 두부나 요즘에 굴 같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선택해서 드시면 지방의 함량은 좀 작으면서 질 좋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등푸른 생선이 보통 그렇죠. 그래서 고등어나 삼치나 꽁치나 연어 같은 것들 선택을 하시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좀 기름기가 많아요. 뭐 어떨 때는 뭐 기름 없이도 구울 수 있는 정도의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활동기 때는 조금 기름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소화가 힘든 경우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활동기에는 조금 주의를 하시고 기름기가 없는 흰살 생선 위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흰살 생선은 아까 말씀드린 뭐 동태라든지 민어라든지 이런 생선들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단백질이긴 한데 조금 주의해서 먹어야겠다 하는 것들은 이제 보통 기름기가 많은 삼겹살 같은 것들, 그리고 기름기라든지 결체 조직이 많이 있는 갈비살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콩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뒤에서 섬유소 한 번 더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좀 섬유소 함량이 많이 있어서 조금 주의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뭐 조개 같은 경우, 소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좀 질긴 부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한 단백질 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삼겹살 같은 거는 너무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쵸?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제 조금 기름기가 덜한 부위를 충분히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요즘에는 마트나 이런 데 가셔도 앞다리살 구이용이라든지 뭐 뒷다리살 구이용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삼겹살보다는 목살 같은 부위가 훨씬 기름기가 없잖아요. 그런 부위를 얼마든지 선택해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겠지만 예, 그런 부위로 선택을 해서 드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리법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조리법이 있겠죠. 튀기는 조리법도 있고 조림을 하는 조리법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얘네들은 이제 삶거나 찌거나 하는 등의 부드러운 조리법이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뭐 위에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뭐 계란도 계란 후라이도 물론 드실 수 있겠지만 조금 이렇게 찜의 형태로 드시게 되면 훨씬 더 부드럽게, 그리고 찜을 하실 때도 그냥 단순히 계란만 넣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두부를 섞으실 수도 있고 새우살을 섞으실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섞어서 좀 조리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좋으시고, 뭐 그 밑에 나와 있는 생선 같은 경우도 어떤 집에서는 이제 조기를 기름에다 풍덩 튀겨서 드시는 집도 있으세요. 이건 집집마다 조리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뭐 기름을 살짝 둘러서 지져 드실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봤더니 좀 이렇게 채반에 놓고 쪄서 드시는 게 가장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더라 해서 좀 쪄서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도 이제 수육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그림에는 삼겹살 수육이에요. 그쵸? 기름이 많이 붙어 있는데 이제 수육 부위도 정육점에 가서 보면은 요즘에는 앞다리살 같은 것도 수육 부위로 많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다리살이 삼겹살이나 이런 거보다는 훨씬 기름기가 없기 때문에 앞다리살 주세요 해서, 그리고 가격도 더 싸요, 걔네들이.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앞다리살 같은 걸로 집에서 수육을 끓이셔서
뭐 썰어갖고 조금 드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질 좋은 단백질을 부드럽게 부담 없이 섭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드시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섭취량이 없다라고 하면 뭐 단백질 파우더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단백질 섭취를 조금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보시게 되면 지방인데, 지방은 이제 적게 드시라고. 왜냐면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저희가 권장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는 이제 특히나 이제 지방 드시게 되면 소화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적게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나은 기름들을 말씀을 드리면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거는 괜찮으세요. 근데 뭐 얘네들도 과도하게 드시는 건 물론 좋지 않으시고 몇 끼당 한두 차수 정도라고 사용을 하는데, 사실 뭐 이거를 한두 차수로 어떻게 우리가 세가면서 드실 수는 없고, 일상적인 생활로 드시는 뭐 예를 들면 나물을 무칠 때 들기름을 넣으신다든지 이런 정도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제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질문도 하세요. 아주 막 타이트하게 조절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뭐 나물 무치면서 들기름 넣으시고 뭐 조금 뭐 생선 구우면서 올리브유 사용해서 조금 생선 구우시고 이런 거 정도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활동기에는 기름의 사용량을 좀 많이 줄여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조금 물이랑 섞어서 기름의 사용량을 줄이신다든지, 또는 뭐 물로도 충분히 뭐 채소를 볶거나 무치거나 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들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에 조금 도움이 되는 기름들이 있는데,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등푸른 생선류에 많이 들어있게 되고요. 그래서 고등어나 삼치나 꽁치나 연어 같은 것들을 드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메가3를 섭취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들기름 나와 있는데요. 사실 들기름은 이제 볶음이나 무침 시에 조금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이 훨씬 더 오메가3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수시로 이용하시면 좋고요. 특히 이제 염증성 장질환 있으신 분들은 기본을 들기름을 사용하라고 많이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마씨유 같은 거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저희가 구하기도 쉽지 않고 식생활에서 활용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뭐 그런 것들 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들기름 같은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뭐 콩기름은 전혀 사용하면 안 되냐, 식용유는 전혀 사용하면 안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도 사용해도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기름들보다는 이제 들기름이나 이런 기름들이 조금 더 낫더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메가9이라고 해서 우리 흔하게 많이 알고 있는 올리브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얘네는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메뉴에 끼얹어서 섭취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뭐 저도 좋은 건 알긴 하지만 올리브유를 끼얹어서 먹는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으시죠. 근데 얘네들은 조금 열에 약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오랜 동안 조리를 해서 뭐 지진다든지 뭐 오랫동안 볶는다든지 튀김을 한다든지 이런 조리법에는 사실 적합하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조금 뭐 열을 좀 적게 쓰는 요리 같은 거에는 사용이 가능하시지만 뭐 그렇고요. 그리고 오메가9에 땅콩류라고 땅콩 기름 뭐 이런 거 있긴 한데, 사실 이런 거 구하기도 힘들고 굳이 땅콩류 안 드시고 올리브유나 뭐 들기름 같은 거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요즘에 뭐 TV에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아보카도 오일, 뭐 저도 잘 모르는 무슨 오일 막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뭐 가격만 비싸기만 하고 사실상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미 다 섭취하고 있는 지방산들이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그런 거 구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이 적은 어육류, 아까도 이제 지방 많이 드시면 조금 우리한테 좋지 않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이 적은 어육류 선택하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새우라든지 닭가슴살, 뭐 동태나 또는 뭐 육류의 살코기, 두부 이런 것들, 뭐 두부 같은 거를 들기름에 좀 지져가지고 양념장 끼얹어서 드신다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맛을 내면서 섭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조리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섬유소인데, 사실 적게라고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설사나 복통 증세가 있거나 협착이 있을 때에는 섬유소의 제한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제한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특히 내가 뭐 관액이 상태고 상태가 좋을 때는
아주 타이트하게 저희가 드시지 말라고 조절을 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생으로 먹었을 경우에는 조금 장이 불편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푹 익혀서 섭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좀 나열을 해봤더니 이제 곡류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로 주식으로 섭취하는 것들이죠. 이제 보리나 현미, 율무나 팥이나 잡곡류 이런 거에 섬유소 좀 많이 들어있고, 고구마나 옥수수, 뭐 빵을 선택해서 드실 때도 통밀빵이나 이런 거에도 좀 더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채소류, 대부분의 채소류에는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고구마순 같은 경우도 드셔보시면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끝까지 섬유소 아마 덩어리가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뭐 고사리, 냉이, 더덕 뭐 쭉 나와 있는데 얘네들을 다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쵸? 제가 상태가 좋을 때는 뭐 나물의 형태로 충분히 섭취하고 조리하고 푹 삶아갖고 조리해서 드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류에도 감료나 대추, 뭐 파인애플, 키위, 토마토 또는 이런 과일 또는 말린 과일에도 섬유소 함량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시면 되고요. 조금 이제 상태가 좋지 않으실 때는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기타는 이제 땅콩이나 잣이나 아몬드 같은 거에도 섬유소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섬유소에는 크게 불용성 섬유소랑 수용성 섬유소로 나뉘어져 있게 되는데, 불용성 섬유소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마순처럼 우리 먹었을 때 입안에서 계속 질겅질겅하게, 또는 왜 잡곡 같은 것도 흰 쌀밥보다는 보리나 현미밥이 훨씬 더 질겅질겅하게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용성 섬유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엉이나 연근, 뭐 이런 것들, 숙주나 부추, 콩나물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적당하게 드셨을 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량으로 섭취하시게 되면 이제 설사나 복부팽만 같은 불편함 느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조리법은 뭐 섬유를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썰거나 아니면 부드럽게 푹 삶거나 곱게 갈아서 조리하는 방법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수용성 섬유소라고 하는 거는 사과나 바나나나 복숭아에 들어있는 이제 펙틴이라는 이런 성분들인데, 얘네들은 오히려 묽은 변을 보거나 뭐 설사를 하거나 배변 횟수가 많아질 때는 오히려 갈거나 뭐 좀 삶아갖고 과일을 드시게 되면은 좀 설사나 이런 것들 오히려 예방할 수 있는 것들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섬유소가 나한테 적절하게 지금 사용이 가능한지를 좀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많이 먹는 것이 좋은가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과일은 뭐 특별히 문제가 안 될 경우에는 주먹만한 크기로 하루에 1개 정도 섭취하시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과일 드시게 되면 이제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거 많이 충분히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처럼 기록해 두었던 특정 과일, 내가 뭐 좀 바나나를 먹었더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사과를 먹었더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뭐 드셨을 때 복부에 가스가 차거나 설사를 하거나 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 기록을 해 두었다가 조금 더 피해서 본인한테 맞는 과일을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얘네들을 뭐 한 번 더 갈거나 뭐 으깨거나 해서 드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매일 뭐 하루에 1개 정도, 뭐 컨디션이 좋을 때 하루에 1개 정도까지는 섭취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섭취를 하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우리가 특히나도 흡수가 잘 안 되는 영양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이제 현미를 밥의 절반 정도 섞어서 밥을 하시는 방법인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장의 상태가 좋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밥 짓기 전에 충분히, 이제 현미 같은 건 많이 딱딱하고 거칠고 섬유소 함량도 높기 때문에 충분히 불리고 충분히 뜸을 들인 후에 좀 부드럽게 해서 섭취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녹황색 채소에도 비타민이나 무기질 상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브로콜리나 시금치, 당근, 케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물을 소량 넣고 약한 불에다가 충분히 푹 익혀서 으깬 후에 먹거나 믹서에 갈아서 걸쭉한 주스의 형태로 섭취하시게 되면은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또 충분히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기에는 좀 설사나 이런 것들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채소물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무나 당근, 무청이나 건표고, 우엉 같은 거를 넣고 충분히
충분히 끓이신 다음에 건더기는 버리고 그 물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비타민이나 무기질도 같이 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유 또는 유당이 분해된 우유 나오고 있는데, 우유 같은 거는 드시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유 같은 경우는 시중에도 그 유당이라는 성분 때문에 우리가 많이 불편했던 건데, 이런 유당이 분해된 우유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드시거나, 또는 발효가 된 요구르트나 요플레 같은 경우는 유당이 좀 분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불편감이 덜 하세요. 그래서 요구르트나 요플레 또는 치즈 같은 것들을 선택해서 드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는 무기질들 내가 또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번째도 이런 것들로 충분히 섭취를 하면 좋긴 하지만, 만약에 식사로 섭취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영양제나 이런 것들로 선택해서 드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타민 A, D, K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쭉 보시게 되면은 결국 골고루 잘 드시라는 얘기거든요. 뭐 비타민 A는 뭐 당근이나 시금치, 단호박 등의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 우리 비타민 D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뭐 햇빛을 자주 보고 이런 것도 비타민 D 활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밖에 나가서 30분 이상 햇빛을 보거나 이런 일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나가서 햇빛을 좀 쬐고 하시는 방법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고등어나 방어, 정어리 이렇게 등푸른 생선을 드시게 되면은 또 훨씬 더 활성도가 좋고요. 비타민 K도 녹황색 채소 이런 것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는 비타민 B12랑 엽산인데요.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이렇게 순댓집에 가면 간 같은 거 팔잖아요. 이제 간이나 굴, 뭐 청어나 연어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 있어서 조금 자주 섭취하시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엽산이라고 하는 것도 간이나 굴, 뭐 대두나 시금치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도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결국 녹황색 채소 같은 거 좀 넉넉하게 드시고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세요. 이런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식사 방법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하루에 4번에서 6번 정도 나누어서 식사를 하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부드러운 살코기, 특히나 이제 생선, 등푸른 생선이나 두부나 계란 등을 몇 끼 충분히 섭취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는 2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기나 생선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많이 먹으니까 제한하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제가 사실 옛날에 강의할 때만 해도.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 안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오늘 점심에 식사하시면서 혹시 요런 반찬 챙겨 드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드셨어요? 아무도 안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보통 외식을 하는 경우에는 많이 드세요.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는 경우에는 뭐 고기를 드신다든지 뭔가를 드신다든지 과도하게 오히려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집에서 식사를 챙겨 드실 때는 보통은 뭐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해서 드신다든지 두부라도 한쪽 놔서 드시라고 제가 꼭 설명을 드리거든요. 생선이라도 한쪽 놔서 드신다든지.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식구가 대가족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보통 그냥 집에 있는 뭐 시금치 나물, 무장아찌, 배추김치, 된장국 이렇게 놓고 드세요. 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에는 두부 같은 경우도 시중에 굉장히 먹기 좋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한 끼에 딱 드실 수 있게 나와 있고 이런 것들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연세 있으시거나 또는 젊으신 분들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드실 때 반드시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해서 드신다든지 두부라도 한쪽 놔서 드신다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거 꼭 챙겨 드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뭐 저는 이제 설명드리면서 아침에 두부 먹고 점심에 생선 먹고 저녁에 고기 먹으면 좋겠죠. 근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제 드셨던 생선 오늘 드셔도 상관없어요. 사실 안 드시는 것보다는 아침에 드셨던 뭐 두부 오늘 두부조림 했다 점심에 또 드셔도 안 드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 반찬은 식사 드시면서 꼭 드시고 오히려 외식하실 때는 섭취량을 좀 줄이시고 이런 방법들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이랑은 또 식생활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오히려 이런 거 드시지 말라고 설명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끼니 때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강의 듣고 집에 가시게 되면은 저녁에 뭐 두부든 생선이든, 요즘에 또 고등어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거 한 토막 사다가 꼭 구워서 또는 조리거나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채소는 질기지 않은 종류로 좀 무르게 조리해서 섭취하는 방법. 그래서 뭐 질기지 않은 채소라고 하는 거는 그쵸? 무청 시래기보다는 시금치가 덜 질기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일도 조금 잘 익고 너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것으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주먹 크기 1개 정도의 양을 섭취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이제 물은 충분히 드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6번째, 올리브유나 들기름, 이런 식물성 기름은 적절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카페인이나 탄산음료의 섭취는 조금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고요. 이제 8번째, 자극이 너무 강한 향신료나 조미료는 조금 피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 보충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고기나 생선, 뭐 두부나 계란, 채소를 넣은 영양죽. 저희가 이제 죽 같은 경우 자꾸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뭐 반찬을 여러 가지 놓고 드시기 힘들다, 뭐 이 반찬 저 반찬 해서 드시기 힘든 경우에 이제 죽에다가 여러 가지를 넣고 같이 끓여 드시기가 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조리 시에 식물성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사용해 주시고, 새끼와 식사와 중간에 하루 2-3번의 간식 같은 경우 자주 섭취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영양 보충 음료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간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떡이나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거가 좀 드시기가 편하시잖아요. 간식으로 드셨다가.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도 내가 준비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 이런 영양 보충 음료를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실 수는 있으세요. 보충 음료, 이렇게 캔 음료 같은 것들. 근데 뭐 그런 것도 뭐 어떻게 생각하면 우유나 이런 것들보다 영양소 성분이 훨씬 더 조성이 잘 되어져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뭐 또 여러 가지 맛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것들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맺은 말은 처음에도 드렸지만 환자에 따라서 반응이 많이들 다르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같은 환자한테도 같은 식품을 드셨는데도 어떤 환자는 증상이 악화되고 어떤 하는 분들은 괜찮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기록을 해 두었다가 조절을 잘 하시면 건강하게 식사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